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제20지원단의 예산관리부서에는 박춘희라는 30대 여성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장기 근속을 해왔고요. 직장에서도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박춘희 씨는 5살 연상의 화가인 남하코 씨와 결혼해 두 딸을 낳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에 살았는데 직장이 미군 부대예요. 하루 종일 영어만 사용해야 됐죠. 맡은 일도 깐깐해야 되는 예산 관리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만큼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래서 영어 공부와 육아를 동시에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워싱턴에서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이 초청장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시험을 3번이나 합격해야 자격이 생겼습니다. 박춘희 씨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미국 워싱턴에 파견돼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죠. 가족은 박춘희 씨가 교육을 다 받으면 잘 돌아올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2000년 8월 5일 박춘희 씨는 미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14시간이 걸려 저녁 7시쯤 미국에 도착했고 입국 수속을 한 뒤 8시 40분쯤 택시를 타고 숙소인 알렉산드리아 호텔로 향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목적지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안은 조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0분 정도가 지납니다. 박춘희 씨가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아마 요금 문제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서 현지인에게 전화를 빌린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 사람은 미국에 사는 현지인이었겠죠. 수신음이 몇 번 들렸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나 봐요. 통화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박춘희 씨는 영어로 뭔가 잘못됐고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며 혼잣말을 하더니 갑자기 달리는 택시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다는 거죠. 택시는 이때 시속 110km로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속도에서 강제로 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위험하다는 건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택시기사에게 차를 세우고 내려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대로 뛰어내렸다는 거죠.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큰 위기를 느꼈던 것 같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라도 해야만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박춘희 씨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택시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놀란 택시기사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오후 9시 4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박춘희 씨는 사망한 뒤였습니다. 박춘희 씨는 왜 미국까지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걸까요? 사건 발생 20년이 지났지만 가족은 아직 이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춘희 씨가 사망하자 경찰이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주한 미군 주둔지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미국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은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가 됐고요. 가족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단순 직장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미군에서 일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양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는 사건이 되겠죠.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맡은 버지니아주 경찰의 발표가 중요해지는데요. 얼마 안 가서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박춘희 씨는 그동안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장시간 비행에 지쳐있던 상황이었으며 사망 전 택시기사가 긴 터널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발표였습니다. 당시 박춘희 씨가 타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혐의도 적용해보지 않고 간단히 이렇게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미국 언론도 경찰 수사 결과에 아무 의문 없이 박춘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보도했습니다. 남편인 남아코 씨는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었어요. 박춘희 씨가 다니던 직장 동료들도 평소 자기 일에 자부심이 많고 성실해서 그런 선택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달리는 택시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춘희 씨는 주변에 두 딸을 끔찍히 아끼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었어요. 일에 시달려도 딸의 애착이 강해서 업무 스트레스는 물론 있었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징후를 보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인 박춘희 씨가 미국으로 가기 전 어려운 시험을 3번이나 치르며 어렵게 파견 교육 자격을 따냈다는 정황을 들어 갑자기 택시에서 뛰어내릴 이유는 없다며 미국에서 보도된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12년간 일을 했지만 사실 박춘희 씨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래요. 당연히 현지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춘희 씨가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리고 영어로 혼자 중얼거리다 뛰어내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가족은 미국 경찰이 택시기사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자세한 수사 없이 단순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고 항의했습니다. 어렵게 당시 박춘희 씨를 태웠던 택시기사를 찾아갔어요. 그날 있던 일을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 사람은 사건 담당인 버지니아주 경찰의 허락 없이 아무 말도 할 수는 없다며 대화를 거절합니다. 사건의 의문점이 보이자 여론을 의식한 미 육군수사대인 CID는 버지니아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2001년 8월 14일 먼저 유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친동생을 상대로 박춘희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본 거죠. 그러자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박춘희 씨의 비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주한미군 20지원단의 예산관리 부서에서 일했는데 자주 외국인 상사와 부딪혔고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정황이 나온 거죠. 여기에 박춘희 씨의 상사였던 샌드리스맨이라는 남성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살로 급히 마무리 짓던 미국 경찰의 발표를 뒤집고 타살의 정황으로 재수사를 시작한 CID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박춘희 씨가 12년 동안 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예산관리 부서 직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89년에 부대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로 2년간 일하다 사무직으로 인사이동이 됐던 건데요. 그리고 1994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 담당 직원이 됐다고 합니다. 주 업무는 부대 복지시설인 클럽과 골프장의 회원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샌드리스맨이라는 남성과 같이 일했고 박춘희 씨가 영어를 잘 하진 못했지만 둘이 꽤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통해 이성 간의 치정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조사해봤지만 이 둘은 단순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상의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증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박춘희 씨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을 가능성도 알아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을 가장 먼저 찾아간 거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박춘희 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해봤던 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부검을 담당한 버지니아 시립병원은 박춘희 씨의 결정적 사인이 뇌진탕과 목뼈 골절이지만 상하체에 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소견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경찰 조사 발표 전에도 병원이 타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이걸 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던 겁니다. 여기에 CID가 사건을 재수사하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 첫 번째. 박춘희 씨가 사망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남성용 안경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안경을 박춘희 씨가 쓰던 안경이라 생각했고 타살의 가능성이 보이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 의견과는 다르게 박춘희 씨의 안경은 나중에 가방 안에서 발견됩니다. 현장에 떨어져 있던 이 안경은 택시기사나 박춘희 씨의 것은 아닌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럼 누구 걸까요? 지문이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박춘희 씨는 스스로 뛰어내리기 전 영어로 뭔가 잘못됐다는 혼잣말을 했다는 거죠. 남편 말대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혼잣말을 영어로 했다는 건
납득하기 힘든 정황인 거죠. 이건 박춘희 씨와 같이 있던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박춘희 씨가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현지에 있던 누군가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스스로 뛰어내렸다는데, 이 상대방은 사고 직전 미국 미시시피에 가 있던 미국인 직장 상사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샌드리스맨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유가족은 통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CID는 이 사람이 박춘희 씨 사망과 큰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변 보호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망 전에 통화하려던 상대다 보니까 의심받기 좋은 정황일 수는 있죠. 하지만 사건과 관련 없는 이유로 전화를 했었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보호할 이유는 충분한 거고요. 그런데 미군 부대 내에서 박춘희 씨가 사망 직전 통화한 상대가 누구이며 평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누설하지 말라는 내부 명령이 내려왔었다는 겁니다. 이 정황이 밝혀지면서 의심이 더 커진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 두고 내린 박춘희 씨의 수첩에서 핏자국이 나온 거죠. 이 혈흔이 누구 건지 DNA 감식도 해봤는데요. 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춘희 씨의 혈흔이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지 않았던 건 제3자의 혈흔이라고 봐야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찾지 못하냐는 거죠. CID는 당시 박춘희 씨가 타고 있던 택시를 압수합니다. 다른 사람이 타진 않았을지 머리카락과 지문을 찾아봤는데요. 차가 사건 이후 택시기사가 세차를 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루미놀 반응도 없었어요. 사건 현장일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의심은 되지만 증명할 게 없으니 타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발견된 증거와 부검 결과가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지만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건 발생으로부터 9개월 만에 CID의 재수사 결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로 처리돼 버렸어요. 유가족은 이 수사 결과도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재수사가 시작됐었는데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또 사고사로 종결된 거죠. 이런 수사 결과에 미국 현지 한인들과 유가족이 불만을 드러냈지만 미국과 한국의 수사기관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춘희 씨 남편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거나 당시 대통령인 조지 부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납니다. 유가족은 박춘희 씨의 직장 상사들을 성희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어요. 박춘희 씨의 사망으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주한 미군 상사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망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성희롱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주한미군 제20 지원단의 사령관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춘희 씨 남편은 이 증거로 디스켓을 제출했는데요. 여기서 그 샌드리스맨이라는 남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네가 무척 보고 싶었다. 꿈을 꿨는데 부츠 닦는 모습이 나를 흥분시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증거 자료로 제출했던 거죠. 박춘희 씨가 미국으로 파견 교육이 결정되자 샌드리스맨이라는 사람은 박춘희 씨보다 먼저 미국에 건너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정황도 밝혀졌어요. 이런 게 박춘희 씨의 죽음과 아주 큰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처벌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용의자로 지목된 샌드리스맨은 박춘희 씨를 직접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밝혀진 게 없다 보니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를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수사한 내용을 알아야 기사라도 쓸 텐데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기사할 내용이 없기도 했을 겁니다. 수사 결과만 보면은 의문사나 사고사지만 사망 원인을 타살로 가정해 봤을 때 범인을 찾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타살의 가능성은 지금 얼마든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공중파 프로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어요. 취재를 했는데 박춘희 씨가 정말 차 문을 열고 혼자 뛰어내릴 수 있는지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해 본 겁니다. 시속 115km로 차가 달리는데 이때 문을 여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바깥 공기 저항 때문에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문을 열고 있기는 힘들었다는 겁니다. 45kg이었던 박춘희 씨와 비슷한 여성이 아무리 문을 밀어봐도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 다쳤어요. 남성으로 실험해봐도 결과가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뛰어내릴 수는 있었지만 이게 1, 2초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몸을 날릴 만큼 민첩해야 가능해 보이는 일 같은데요. 아무리 박춘희 씨가 상사에게 오랫동안 성희롱을 당해서 정신적인 위기가 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지만 이런 방법을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본 인간공학 관련 전문가는 택시기사의 증언대로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행위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강한 공기 저항으로 차 문이 계속 닫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도중에도 몸이 문에 낄 것이고 가능하다 해도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 제작진은 미국으로 갔어요. 이 사건을 담당한 버지니아주 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박춘희 씨 사건의 어떤 입장인지를 들어봤는데 버지니아주 경찰은 아직도 박춘희 씨가 스스로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몸이 뒤로 튕겨 나뒹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방송국은 이번에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다시 실험을 해봤죠. 차에 마네킹을 싣고 동일한 속도에서 문을 열고 도로에 떨어뜨려 본 겁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경찰의 주장과 다르게 마네킹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튕겨서 굴러갔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국내 물리학 전문가를 찾아가 봤는데요. 차가 앞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차에서 뛰어내린 사람이나 물체는 차와 동일한 속력과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굴러떨어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박춘희 씨가 미국에 도착해 택시에 타던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차 안에 있었을 가능성,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될 택시기사가 갑자기 박춘희 씨를 밀어 떨어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같이 차 안에 있어야만 벌어질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버지니아주 경찰은 제3자의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거죠. 택시기사도 그날 박춘희 씨만 택시에 타 있었고 갑자기 영어로 중얼거리다 뛰어내렸다는 주장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버지니아주 경찰이 주장하는 자살의 과학적 근거와 현장에서 발견된 제3자의 안경 등 여러 증거에서 경찰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모순을 하나씩 반박해봤지만 이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제3자의 인물이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대체 뭘까요? 누군가의 범행이라면 박춘희 씨는 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택시에는 박춘희 씨의 DNA가 남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유예요. 부검 결과도 차에서 떨어졌을 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차에서 저항의 흔적은 나오지 않냐는 겁니다. 범인이 박춘희 씨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할 때 저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 차 안에서 제압당한 뒤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택시에 제3자가 있었다면 택시 기사가 한 그동안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일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공범 내지 매수가 된 인물이라는 거죠. 택시 기사의 거짓 진술을 입증하려면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아내야 됩니다. 박춘희 씨를 부검해 보니까 몸에는 차에서 떨어져 사망하면서 많은 상처와 골절상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제압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약물을 이용해 제압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부검으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는 제압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기 충격기라면 가능한데요. 법의학자의 의견을 보면 전기 충격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 충격기는 사람 몸의 지문이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3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박춘희 씨를 택시에서 밀어 떨어뜨린 사람은 전기 충격기를 이용했을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현장을 꾸미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런 생각대로 정말 제3자가 사건 현장을 조작하고 박춘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대체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의견에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춘희 씨와 범인은 아마 그동안 어떤 이유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높고 박춘희 씨가 사망해야만 자신에게 얻는 이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완전 범죄를 위해 이런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박춘희 씨가 사망 전 계속해서 성희롱을 해온 상사이자 미시시피에 먼저 가서 박춘희 씨를 기다리던 샌드리스맨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왜 박춘희 씨가 미국에 가자마자 목적지도 아닌 미시시피 주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지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CID도 밝히지 못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면서 결국 샌드리스맨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박춘희 씨의 직장 동료와 남편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과 증거도 나오게 됩니다. 박춘희 씨가 예산관리부서에서 부대 안에 골프장 회원 관리 일을 맡아왔는데 사망 전에 직속 상사가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증거는 박춘희 씨 유품에서 발견됐어요. 지갑 안에 모든 선물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라는 한글로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박춘희 씨가 오랫동안 어떤 대가성 부탁을 받아왔었고 지속적으로 거절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메모를 가지고 다녔던 걸까요? 미군 부대 골프장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멤버십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회원의 초대나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회원권을 얻기 위해 로비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한때 언론에 나올 만큼 자주 있는 문제였었다고 합니다. 박춘희 씨가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는 증언도 있었거든요. 박춘희 씨는 평소 한국인들의 로비를 적극적으로 거절해왔고 자기 책상에도 청탁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붙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속 상사인 샌드리스맨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샌드리스맨은 이런 대가성 부탁을 받고 회원권을 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실을 샌드리스맨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모든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춘희 씨가 일하던 사무실 책상 아래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던 게 발견됐어요. 녹음기의 존재는 남편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뭐가 녹음되는지 들어봐야겠죠. 평소 사무실 내부에서 회의하는 소리와 사무적인 통화 내용만 들어있었습니다. 박춘희 씨가 사망한 후에도 녹음은 계속 되고 있었어요. 이 녹음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박춘희 씨를 도청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박춘희 씨가 스스로 누군가의 비리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붙여놨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건과 관련 지을 만한 결정적인 녹음 내용은 없었지만 녹음기를 설치한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소리가 녹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야기죠. 그 목표가 뭐였을지 궁금한데 이걸 밝혀낼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박춘희 씨는 대체 어떤 일을 겪다가 미국에 간 당일 사망했던 걸까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지만 접근 방법이 모두 차단된 상태고요. 현재 의문사로 남아있죠. 이렇게 미스터리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00년 8월 5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박춘희 씨의 의문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